새벽 2시 술에 취한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온다. 영희야, 내가 살 길이다. 빚쟁이한테 널 시집 보내면 우리 집안이 산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는다. 아이고 여보, 딸을 어떻게 돈 대신 내어주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절규한다. 아버지,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거예요? 종수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린다. 이미 대답을 해버렸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이 트는 새벽, 시골 들녘에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논두렁길을 따라 한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68세의 농부 박종수는 낡은 삽을 어깨에 메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삽질을 시작하면서도 그의 속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아이고, 이 빚만 아니면 딸 결혼도 이렇게 급하게 안 시켰을 텐데.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태풍으로 논이 망가진 후 빌린 돈이 이자에 이자를 물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처음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빚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으니 부인 김순자가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순자는 늘어진 옷감을 한 땀 한 땀 꿰매며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남편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 글솜씨만으로도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엔 아쉬움과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딸 영희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죠.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선생님들도 앞날이 밝다고 칭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도 제대로 못 마치고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안방에서는 43세의 영희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엔 연필과 지우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쓰는 글은 일기이자 세상에 말하지 못한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도 마음을 눌러 적는다. 아버지의 빚, 엄마의 눈물, 나의 책임. 나는 어쩌다 이런 집딸이 되었을까. 영희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너머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자신이 쓴 글들이 언젠가는 책이 되어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꿈도 품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순자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밥 먹자. 오늘도 읍내 도서관 가니? 영희는 서둘러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방문을 열었죠. 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무거운 마음을 감추며 밥을 먹었죠. 종수가 먼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 사장이 온다더구나. 또 빚 얘기하러 오는 거겠지.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죠. 처음엔 친절했지만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자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더 구해볼게요. 도서관 일 말고도 과외라도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다 내 탓이지. 종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전 내내 영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일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의 시름 깊은 얼굴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사장이 벌써 와 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니 거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사장님, 이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뭐라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자는 옆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영희가 들어서자 김 사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아, 따님이 오셨군요. 참 곱게 생기셨습니다. 그 말에 영희는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고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일어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답을 주시길. 김 사장이 떠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종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죠. 영희만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종수가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봤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마라. 하지만 영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헤쳐나가야죠. 그날 밤 영희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연필을 쥐고 한자 한자 써내려갔죠. 오늘 있었던 일, 김 사장의 그 불쾌한 시선, 부모님의 근심 어린 얼굴, 그리고 자신의 막막한 심정까지 글로 쓰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우리 집은 빚더미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를수록 나는 더 많은 글을 쓰게 된다. 언젠가 이 글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아니면 영원히 서랍 속에 묻혀 있을까? 밤은 깊어가고 영희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 평화롭고도 불편한 일상이 곧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희가 일기를 쓰다 잠든 시각은 자정이 넘어서였죠. 새벽 2시쯤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종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순자가 마중 나가며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종수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거실로 들어왔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희도 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영희 어디 있어? 종수가 혀 꼬인 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물 좀 드릴까요?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꺼냈죠. 영희야, 내가 살 길이다. 빚쟁이한테 널 시집 보내면 우리 집안이 산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영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아이고 여보, 딸을 어떻게 돈 대신 내어주나? 제정신이에요? 순자가 울부짖으며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담보물입니까?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김 사장이 그랬어. 자기 아들이 45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대. 영희를 며느리로 들이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순자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딸을 그런 집에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겠어요. 영희는 충격 속에서도 부모님을 진정시키려 했죠. 아버지, 술 깨고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미 대답을 해버렸어. 내일 김 사장 아들이 온댄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죠. 그날 밤 집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숙취에 시달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지만 순자의 부은 눈과 영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현실이었죠. 아무도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중압감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내다봤죠.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점잖아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영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종수와 순자는 마지못해 거실로 안내했죠. 상우는 단정한 차림새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영희는 그의 시선에서 묘한 계산을 읽었어요. 따님을 뵙고 싶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거절하려 했지만 종수가 영희를 불렀죠. 영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상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참 지적이고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들은 대로입니다. 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죠.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상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강제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집안의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종수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5,300만 원. 아닙니다. 이자까지 하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우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순자가 놀라 입을 벌렸고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집에서 이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께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죠. 오히려 글 쓰시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출판사 쪽 인맥도 있으니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가요? 결혼입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집안에서 압박이 심해서요. 상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영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종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이번만. 순자도 울며 말렸지만 종수는 딸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죠. 영희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상우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상우가 떠난 후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밖에서는 부모님의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도박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다 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야. 종수도 소리쳤죠. 영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써내려갔어요. 오늘 나는 상품이 되었다. 6천만 원짜리 상품. 아버지의 눈물도 어머니의 절규도 나를 구할 수 없다.
김상우라는 남자. 겉으론 점잖아 보이지만 무언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도서관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종수는 술도 끊고 일만 했고 순자는 하루 종일 연부를 외웠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 영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님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죠. 결혼하겠습니다. 순자가 영희를 붙잡고 울었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글쓰기는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죠. 그날 오후 영희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상우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죠.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영희의 일상은 이제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신의 딸이 김 사장 아들한테 시집 간다더라. 빚 때문이래. 참 기구한 팔자야. 하지만 영희는 이미 각오를 굳혔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다. 비극일지 희극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끝까지 글을 쓸 것이다. 그것만이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우 쪽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고 날짜도 한 달 뒤로 정해졌죠. 영희는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영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순자가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영희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영희야,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망가자. 엄마랑 같이 도망가면 돼. 순자가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운명이에요.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김 사장 쪽 친척 몇 명과 마을 사람 10댓명이 전부였습니다. 상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희 옆에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식이었지만 모두가 그 이면의 사정을 알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빚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낸 거라지? 저 집도 참 기구하다. 영희는 똑똑한 애였는데 팔자가 참. 주례 없이 진행된 간단한 예식이 끝나고 영희는 상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읍내 변두리에 있는 2층 집이었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집안은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상우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영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영희는 잠시 책 제목들을 훑어봤습니다. 문학 작품들이 많았어요.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읽습니다. 상우가 대답했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상우가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영희는 거의 먹지 못했지만 상우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죠. 상우가 영희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제 방은 옆방이니 편하게 지내세요. 상우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영희는 놀란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따로 자는 건가요?
제가 말했잖습니까? 형식적인 결혼이라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냈으면 합니다.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상우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희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자신의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내 거 맞지? 상우가 일기장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빚 독촉을 받으실 때 집을 뒤지다가 발견했죠.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읽어보니 참 흥미로웠습니다. 영희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의 일기를 함부로 읽다니, 그것도 훔쳐서. 훔친 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담보로 내놓으신 물건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영희는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상우가 손을 들어 올려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제가 왜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일기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3년 전 8월 15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나를 술집에 팔려고 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약속을 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도망쳐 나왔고. 그만하세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죠. 내 과거를 다 읽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너의 진짜 비밀도.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도박빚, 어머니의 우울증,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던 순간들까지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글에는 힘이 있어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증언이자 서민들의 아픔을 담은 기록이죠. 이건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개인적인 기록이 때로는 시대의 기록이 됩니다. 상우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죠. 안네 프랑크의 일기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엔 한 소녀의 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의 유산이 되었죠. 영희는 비웃었습니다. 제 일기가 그런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쓴 글은 출판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 일기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자고요. 상우의 눈이 반짝였죠. 영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이건 제 상처예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글쟁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글을 숨기는 게 맞습니까? 상우가 반문했어요.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영희도 언젠가는 자신의 글이 책이 되길 꿈꿨었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영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상우가 방을 나간 후 영희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남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우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고향집이 그리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건너온 강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희는 자신이 쓴 글들이 하얀 종이비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봤죠. 사람들이 그 종이들을 주워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우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죠. 상우가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출판사 사람을 만날 건데 같이 가실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일기 얘기라면 아직 생각 중이에요. 다른 건입니다. 당신이 새로 쓸 글에 대한 얘기예요. 일기 말고도 쓸 얘기가 많지 않나요? 상우가 미소를 지었죠. 영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전 당신을 작가로 만들고 싶어요. 진짜 작가로. 일기는 그 시작일 뿐이죠. 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상우는 영희의 글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영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상우의 집에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죠. 낮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고, 밤에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약속대로 영희를 간섭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지내며 필요한 대화만 나눴죠. 어느 날 오후 상우가 거실에서 영희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영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상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희가 맞은편에 앉자 상우가 봉투를 열었죠. 출판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당신 일기 일부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샘플로요. 상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편집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상우가 영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건 내 상처예요. 내 아픔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판사 편집장이었죠. 상우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원고 잘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고발 문학입니다.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엔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작가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상우가 영희를 바라봤고 영희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작가님, 드디어 목소리를 듣네요. 작품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건 시대의 고발 문학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거예요. 편집장의 칭찬에도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물론 신중해야죠. 하지만 작가님, 이 글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 딸을 팔아야 하는 부모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영희 씨, 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 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영희야, 어떻게 온 거니? 순자가 반갑게 딸을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제가 쓴 일기가 책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 일기를? 영희가 사정을 설명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집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종수는 화를 내기보다 고개를 숙였죠.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는 괜찮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순자가 울부짖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고요. 영희는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녘 영희는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글쟁이다. 글을 쓰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도 내 의무다. 이 둘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음 날 영희는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우도 동행했죠. 편집장은 영희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작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고를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편집장은 계속 설명했죠. 이 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겁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제 가족의 이름은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실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의 진실성이니까요. 편집장이 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영희와 상우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 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우는 잠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한 집딸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일기를 쓰셨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놀란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어요. 상우가 계속 말했죠. 그 일기를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당신 글을 봤을 때 이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상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우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출판 계약서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가족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수익의 절반은 비청산에 쓰겠습니다. 편집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되었죠. 영희는 일기를 다시 정리하며 새로운 글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신의 딸이 책을 낸다면서 집안 얘기를 다 쓴다더라. 돈이 되면 뭔들 못하겠어. 순자는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종수는 논에서 일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죠. 영희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영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영희가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쓴 글이 책이 된다니 한편으론 자랑스럽기도 하다. 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영희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제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우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영희 씨는 훌륭한 작가가 될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영희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제 영희의 글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판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출판사와 연락하며 원고를 다듬었죠. 책 제목도 정해졌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쓴 일기였어요. 편집장은 이 제목이 강렬하면서도 많은 것을 함축한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영희 집안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집안 망신을 돈받고 판다니 천하에 그런 딸이 어디 있어? 박 씨도 참 팔자야. 딸한테 배신당하다니. 이런 말들이 종수와 순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종수는 장터에 갔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죠. 어느 날 오후 이장이 종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마을 망신을 시킬 작정입니까? 종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직 늦지 않았소. 당장 그만두게 하시오. 이건 박 선생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오. 이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이해하려 했지만 주변의 압박이 심해지자 흔들리기 시작했죠. 순자도 남편을 부추겼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동네에서 쫓겨나요. 영희한테 가서 그만두라고 해요. 종수는 결심을 하고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상우의 집에 도착한 종수는 거실에서 영희와 마주 앉았죠. 영희야, 출판 그만둬라.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며칠 전엔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우리 집안을 망치는 일이야. 종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때 상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인쇄 준비도 끝났습니다.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요. 종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벌써 그렇게까지 진행됐다고? 네, 다음 주면 책이 나옵니다. 상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종수는 격분했습니다. 원고를 보여줘. 대체 뭘 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영희는 망설였지만 상우가 원고 묶음을 건넸어요. 종수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종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원고에는 자신이 도박으로 돈을 잃은 일, 술에 취해 딸을 때린 일, 심지어 3년 전 영희를 술집에 팔려고 했던 일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 종수가 원고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만들 거냐? 영희가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제가 겪은 일들을. 진실? 이게 진실이라고? 이건 우리 집안을 파는 거야. 종수가 소리쳤죠. 순간 종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출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영희가 막으려 했지만 종수는 이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때 출판사 직원들이 최종 점검차 도착했습니다. 종수는 그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장 나가. 우리 딸 글은 안 줄 거야. 다 취소야. 종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상우가 나서서 정리했죠.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 계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영희는 울고 있었죠. 그때 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계약서를 찢는다고 출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니까요. 뭐라고? 종수가 상우를 노려봤어요. 상우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영희 씨를 술집에 팔려고 했던 일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종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그게 무슨, 당시 술집 사장과 나눈 차용증, 영희 씨를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제가 빚을 대신 갚으면서 받아둔 거죠.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었다고요? 상우가 계속 말했죠. 내가 끝까지 숨기려는 거, 이제 내가 폭로하겠다. 내 아버지가 너를 팔아넘긴 진실. 세상이 알아야 해. 종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습니다. 너는 악마야. 악마는 누구입니까? 딸을 팔려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입니까? 상우가 반문했어요. 영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영희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희야. 종수와 상우가 동시에 불렀지만 영희는 이미 대문을 박차고 나간 후였어요.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영희는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적셨죠. 영희는 읍내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요. 도서관 관리인은 이미 퇴근한 후였지만 영희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들 사이에 숨어 영희는 흐느꼈죠.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내 글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해. 영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은 손으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도망쳤다. 아버지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하지만 내가 진정 도망치고 싶었던 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글을 쓰는 나, 진실을 말하려는 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나. 이 모든 나 사이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편 상우는 영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이곳저곳을 헤맸죠. 종수도 딸을 찾으러 나왔지만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다른 길로 다녔어요. 순자는 집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영희. 어디 있니?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상우는 도서관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희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죠. 노트엔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어요. 상우는 영희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영희 씨,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아간 겁니다. 아침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책상에 엎드린 채로 천천히 눈을 떴죠. 어깨에 걸쳐진 상우의 겉옷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상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탁자 위엔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밤새 쓴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씨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죠. 영희는 펜을 다시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다. 내 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영희가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 내 아버지 일기장을 봤거든. 아버지도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더라. 영희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종수의 일기장이었죠. 여기 봐. 오늘도 영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무능한 아비라서, 내가 도박에 빠져서 딸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 이런 글이 매일 적혀 있더라. 영희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엄마도 이제 숨고 싶지 않아.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쓴 글, 세상에 나가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거야. 영희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엄마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내가 물려준 재능인가 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도서관을 나온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편집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희를 맞았죠. 작가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출판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님이 반대하신다면서요? 편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새로 쓴 원고를 꺼냈죠. 이걸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편집장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기록자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영희가 쓴 새 원고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다. 가난의 피해자, 가부장제의 피해자, 시대의 피해자. 하지만 이제 나는 기록자가 되기로 했다.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편집장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작가님, 이 책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때 출판사 문이 열리고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영희 씨, 이걸 보세요. 상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를 본 영희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빚 증서였는데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어떻게? 영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자유예요. 빚 없는 자유인이죠. 상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빚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상우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녁 무렵 영희는 고향집을 찾았어요. 종수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영희를 보자 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그 책을 낼 거니? 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예요. 영희가 아버지 옆에 앉았죠. 영희는 상우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빚이 다 갚아졌어요.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그게 무슨? 이제 아버지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러니 제 책도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못난 아비였구나. 영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가난이라는 괴물의 피해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괴물을 이긴 거예요. 종수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영희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상우도 함께 했는데 종수는 처음으로 상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을 구해줬어. 상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영희 씨의 글이 모든 걸 바꾼 거죠. 식사가 끝난 후 영희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기록자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록자. 순자가 나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자랑스럽다. 영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빚의 굴레에서, 수치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를. 글은 나를 울렸고 동시에 나를 살렸다. 이제 그 글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싶다. 상우가 영희에게 다가와 말했죠. 내일 기자들이 올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종수도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도 함께 하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딸이 용기 있게 쓴 글도 인정하겠어.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치유하기로 한 것이죠. 드디어 책이 출간되는 날이 왔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쓴 일기라는 제목의 책이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죠. 출판사에서는 작은 출간 기념회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쓴 박영희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영희를 향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작가님, 가족의 아픔을 공개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빚에 시달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아버님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때 종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표정은 결연했죠. 제가 박영희 작가의 아버지입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잘못도 인정하고 딸의 용기도 인정합니다. 기자들은 놀라며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순자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출간 기념회가 끝난 후 책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첫 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고 증쇄가 결정되었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온라인 서평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다. 우리 집 이야기 같아서 공감했다.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마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나서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 농부가 딸을 빚 대신 시집 보냈다니. 그 딸은 참 용감하다. 아니, 집안 망신을 돈 받고 판 거 아니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희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난했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이 종수를 불러 세웠어요. 박종수 씨, 이 책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소. 어떻게 책임질 거요? 종수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은 제가 했고 딸은 그저 진실을 쓴 것뿐입니다. 그때 상우가 일어났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상우에게 쏠렸죠. 상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죄를 덮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고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 주민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굳이 책으로 내야 했나? 온 동네 망신이잖아.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망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 문제입니까?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농부였죠. 나도 한마디 하겠소. 사실 나도 빚 때문에 죽을 뻔했소. 책을 읽고 나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 박신의 딸이 용기 있게 쓴 거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집도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책 읽고 힘을 얻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못난 가장이었고 도박으로 가정을 망쳤습니다. 딸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도 당황했죠. 종수가 계속 말했어요. 딸이 쓴 책이 우리 마을을 욕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저지른 잘못이 욕된 거였어요. 이제라도 인정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영희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과거는 과거예요. 순자도 남편을 부축했고 상우도 다가와 함께 섰죠.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독자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저는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던 가장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봤어요.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래서 글을 써야 했구나.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약이 될 수 있구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영희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출연을 결정했어요. 방송 촬영 날 종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한테도 가족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요. 하지만 딸이 용서해줬고 이제는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종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죠. 내가 잘못했다. 딸아, 미안하다. 그 순간 영희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희는 각종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영희가 첫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청중석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빚더미 위에서 글을 쓴 박영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죠. 제 인생은 빚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 그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빚이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도 울었고 객석에 앉아있던 가족들도 울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 책을 읽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영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에 적었죠. 오늘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내 상처가, 우리 가족의 아픔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아버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계신다. 글은 우리를 구원했다. 상우가 영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가 해낸 거예요. 모두가 함께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죠. 시골 들녘 깬 새싹이 돋아나고 논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여느 때처럼 논두렁을 걸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빚의 굴레가 사라지자 종수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여보, 점심 먹어요.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종수가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영희와 상우, 그리고 출판사 편집장이었죠.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편집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영애 작가님의 책이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이요? 우리 딸이? 순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영희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 덕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쓸 수 있었던 거죠. 상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애 씨는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희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수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오히려 딸한테 상처만 줬는데. 영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피해자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잖아요. 점심을 먹으며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식사 후 영희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주민들이 영희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영희야, 책 잘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작가가 나왔네. 영희는 겸손하게 인사하며 도서관으로 들어갔죠. 도서관 한쪽엔 영희의 책이 특별 코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작가의 책이라는 팻말과 함께였어요. 도서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어제도 학생들이 와서 책을 빌려갔어요. 다들 감명 깊게 읽더라고요. 영희는 책을 쓰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상우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영희 씨, 이제 우리도 진짜 부부가 되는 건 어떨까요? 영희는 놀란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며 당신의 아픔을 함께하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께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제 글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강연을 하러 서울로 갔어요. 대학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가 연단에 서자 박수가 쏟아졌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처를 글로 치유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작가님, 가족의 아픔을 공개하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숨기면 곰지만 드러내면 치유가 시작되죠. 강연이 끝난 후 영희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손수 만든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희야, 수고했어. 피곤하지? 순자가 딸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종수가 수줍게 말했죠. 영희야, 나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영희는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종수가 작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라. 오늘은 논에 모를 심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다. 딸이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쓰고 있어.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순자도 말했죠. 나도 요리 일기를 쓰고 있어. 오늘 뭘 만들었고 가족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영희는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작가네요. 그날 밤 영희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빚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글로 갚아나간다. 진실은 나를 울렸고 동시에 나를 살렸다. 아버지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어머니는 웃음을 되찾으셨다. 상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나는 작가가 되었다. 영희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영희는 다시 글을 이어갔어요. 빚더미 위에서 시작된 내 인생이 이제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나처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의 상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글쓰기는 나를 구원했고 이제 나는 그 구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다음해 봄 영희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희망을 쓰다였죠. 이 책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영희는 더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영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수와 순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종수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상우가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글 쓰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영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빚이 아닌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고 영희는 육아와 글쓰기를 병행했습니다. 종수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했고 순자는 육아를 도우며 딸을 지원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종수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죠.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빚없는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영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빚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됐어요. 순자가 모두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우리 가족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자. 상우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영희 씨의 용기 덕분이에요. 글로 우리를 구원한 거죠.
영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독백했습니다. 나는 빚더미 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희망의 언덕에 서 있다. 글은 나의 상처를 치유했고 가족을 구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쓸 것이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글을, 상처를 위로로 바꾸는 이야기를.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영희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제 영희의 글엔 아픔만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